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감동이 넘치는 방송 생생토크 진행자 하수진입니다. 오늘 패널로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영 동아시아연구소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신종철 행정학 박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정윤지 시민회 대표에서 나와주셨습니다. 요즘 껄껄껄로 인기를 한참 누리고 계시는 현당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반갑습니다. 이번 토론은 문재인 정부에 관한 토론 중에 우리 생활과 밀착된 경제 토론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요즘에 가장 이슈가 되는 젊은 사람들의 가장 이슈가 알바비 이슈가 많거든요. 올해가 아마 6,470원에서 내년이 7,530원으로 인상이 됐습니다. 우리 현당 선생님 어떠세요? 오히려 장업도 언젠가 경험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렇게 7,500원 이상으로 오르면 어떻게 자영업자가 어떻게 하실만하실까요? 글쎄요, 업종에 따라서 또 네. 사업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정말 최저임금이 10원 단위까지 이렇게 계산해서 나오면 얼마나 이렇게 삶의 현장이 치열한가를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 근로자분들은 될 수 있으면 좀 더 받아서 조금이라도 생활이 나아졌으면 좋겠고 또 사업하신 분들도 적정한 금액을 지불해서 계속 또 이윤 추구가 가능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거 서로 조정하고 입장을 생각한다면은 잘 이루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주부이시기도 하고 아이들이 지금 어느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이미 성장을 해서 출가를 시킨. 이미 이제 어떤 아이들은 이제 다행히도 다 직장을 잡으셨고요. 네. 네. 어떠세요? 우리 정윤지 여사님께서 보실 때는 7,500원 어떤 느낌으로 가지고 계십니까? 글쎄요, 그 부분은 이제 업주 측이요. 주는 입장에서는 적게 주면 좋겠고요. 받는 입장에서는 10원짜리 하나라도 더 많이 받으면 좋아하는 그런 실제다 보니까 그 업체 측에서는 장사는 그렇다고 매출이 안 되는데 받는 입장은 많이 줘야 좋아라 하고 또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가까운 예로 편의점 같은 데가 많이 알바생을 많이 쓰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전에는 뭐 지금 사장이 경영을 하고 오후에는 이제 알바도 쓰고 이런 식으로 24시간 편의점 운영을 한다고 봤을 때 요즘 모든 경제가 또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부 입장에서 잡을 가지고 있는 분이 어려운 잡을 하고 있느니 차라리 신랑 편의점을 도와서 내가 알바생 역할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임금이 올라가면 내년에는 또 7,500원 이렇게 올라가면 금방 또 9,000원, 10,000원 안 된다고 보장 못한다. 그러다 보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잡을 때려치고 그거를 같이 동참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지인들의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그 좋은 결과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원만한 그런 상태가 됐으면 하는 그런 주부 입장에서 바람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철 박사님, 문재인 정부가 지금 결국에는 한 10,000원 인상을 공약으로 냈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10,000원 인상이 돼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최저 생활 이상이라도 좀 어떻게 조금 올려보자, 아니면 국민 전체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보자 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최저임금 인상하는데 이게 무작정 올라가다 보면 특히 업주들은 굉장히 특히 어려운 업주, 특히 경제가 잘 돌아가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요즘처럼 경제가 어렵고 장사도 잘 안 되고 이런 상황에서 올라간다면 어렵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려운 점이 있지요. 어려운 점이 지금 우리 최저임금 기반 근로자 수의 227만 명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30인 이하의 사업장이 한 79% 정도 됩니다. 작은 사업장들에서 그렇죠.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게들이 많고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이게 지금 6,470원, 7,530원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가 2017년 6,470원으로 계산을 하면 월 한 135만 원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올해 기준으로 이제 빈곤계층 최저 생계비를 산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소득에서 얼마가 떨어지면 최저 생활을 하는 수준이라고 보는데 그게 2인 가족 최저 생계비를 168만 원, 170만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저 생계비도 미달하는 정도의 그거를 받고 있다는 문제겠죠. 뭐 절대적 빈곤의 수치입니다. 우리 사회가 부가 요 정도 올랐을 때 중간 소득에서 최저 그래도 생계비는 넘어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의 근본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편의점 얘기하시는 편의점이 수가 너무 많아졌습니다. 많아지고 과다 경제에 붙여놓고, 그러니까 편의점이 옛날에 구멍가게식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고용해서 하는 시스템으로 견뎌낼 수가 없는 상황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적 변화의 문제, 아프죠. 개인으로는 상당히 힘들지만 사회에 하는 시스템을 구분할 때는 최소한 사람들이 최소한의, 이건 뭐 최고가 아니잖아요. 이거를 안 쓰면 인간답게 살지 못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최저 생계비거든요. 그거를 현실화하는 거는 정책 방향으로 어쩔 수 없는, 당연히 선택해야 될 정책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최저임금을 받는 종업원 수가 일단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종업원들은 어떻게 보면 또 소비자이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분들이 조금 그래도 주머니가 좀 나아지고 경제 사정이 좋아져야 그래도 또 소비가 증진되고 또 기업 조회가 돈이 회전이 되는데, 또 그분들이 정말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너무 작은 임금을 받으면은 우리가 선진국 하는데 국민들이 다 같이 잘 살아야지. 이게 잘 사는 사람은 너무 그러지 않아도 지금 분배의 격차가 막 심하고 사회 양극화 현상이 이렇게 너무 차이가 심한데,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여태까지 좀 미흡했던 부분을 조금 더 개선하고 하자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우리 흥당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 최저임금이 인상되는데 국가 전체가 그 경제적으로 똑같을 수 있냐 없냐의 문제도 있고, 그러면 처음에 누가 많이 양보를 해야 하냐, 업주가 많이 양보를 하냐, 아니면 어려운 일을 구한 사람들이 조금 더 손해를 약간 힘들지만 조금 참아주셔야 되는 과정이 우리 과정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안기영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 최저임금이 결국은 모두가 골고루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임금 인상률 문제 때문에 매일 올해는 몇 달을 이 토론을 하다가 안 되면 국가에서 그냥 정해서 거기에 또 따르려면 안 되는 과정도 있고, 그런데 지금 올해 이 과정들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올라갈 것 같아요. 계속 내년은 더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것 막 같아요. 갈리더라고요. 저소득층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함으로 해서 그 사람들 소득을 높이고, 그래서 그 양극화를 없애겠다는 게 목적일 텐데, 학계에서도 이 최저임금제가 결국은 그 고용을 축소시켜버리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내년도 같은 경우는 시급이 7,530원이면 월급으로 이야기하면 157만 원이 되거든요. 157만 3,770원. 그럼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4대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물론 이제 아까 그 사업장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오히려 그 저소득층의 소득을 좀 높여주려고 한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더 어렵게 직장을 잃게 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계에서도 그 의견이 그럴 수 있죠. 우리가 계속 올리다 보면 업주가 버티지 못해서 일자리 점점 뜰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굳이 꼭 이렇게 최저임금이다 이것만 생각할 게 아니고 고용 문제도 같이 보고, 또 최저임금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그 소득을 보존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는가. 굳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영업자들 의견들은 만약 이렇게 되면 내년도에 뭐 시급이 7,530원이 되면 고용을 못 하겠다는 이런 의견이 지금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10명 써야 되는 데를 뭐 종업원 수를 줄인다든가. 내가 뭐 점심은 내가 하고 저녁만 그냥 조금 힘들 때 몇 시간만 해달라 이렇게 가면 힘들 수 있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렇게 부작용이 심하고 또 지금 그 최저임금에서 그 부족한 부분들은 정부가 또 한 3조 원을 들여서 그걸 메꿔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건 어떻게 보면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 이게 성공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이걸 전달 체계를 또 어떻게 해야 될지도 아직 방향도 안 잡혀서 이것을 이렇게 무리하게 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굳이 이게 최저임금 이게 딱 하나 방법만 생각할 게 아니고 그 저소득층의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근로장려세제라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접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아까 저희가 토론 전에 우리 현강 선생님께서 아까 그 얘기 잠깐 하실 때 같아요. 최고 임금을 해서 전화해 드시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사실 네. 자영업자라든가 중소기업 굉장히 어렵잖아요. 예. 그 종업원적으로 생각하면은 또 그렇고 어떤 기업자나 사업자처럼 생각하면 또 이쪽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정답이 없는 것 같아요. 네. 그 서로가 어느 정도 네. 절충선에서 지혜로 피해 나가야지. 또 국가라도 모든 게 맞는 건 아니잖아요. 네. 국가에서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이거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좀 조정을 하고 타협을 해서 그래도 기본적으로 제시한 안에 대해서는 최소한 이렇게 존중해 가면서 맞추어서 노력하려고 할 때 그래야 이 사회가 굴러가지 않겠습니까? 네. 이 원래 자본의 논리라는 게 최대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최저임금이 나온 이유가 요거까지는 줘야 된다 이 얘기죠. 이게 생활을 보장 못해도 그래. 그 얘기는 뭐냐면 그렇게 안 주니까 그런 거예요. 네. 지금 어려운 분들에 대한 거는 저희가 뭐 아마 다 공감하겠지만 어렵지 않아도 기준이 뭐 저거 하면 안 주잖아요. 네? 어린 청소년들 저거 하는데 그 근로기준법도 안 지키고 이것도 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는 앞서 기업주도 이런 것 같아요. 이래서 최저임금의 아니, 그래서 뭐 제가 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소득이 낮은 그분들을 더 주저하는 걸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예. 반대하면 안 됩니다. 아니, 반대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을 꼭 이렇게 해서 뭐 노조라든지 뭐 민노총 이런 노조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대로 할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을 했는데 그 사람들 일자를 뺏어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보완책까지를 하면서 또 이것도 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이 최저임금만 지금 문제가 되는 거 아니거든요. 사업자들한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최저임금제도 있고 또 이달 말에 또 통상임금 판결이 있어요. 뭐 이런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또 법인세 인상 문제 이런 것들이 한 번에 그 어려움들을 사업체에 줘버리면 여러 가지 경제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 뭐 이렇게만 하는 것은 꼭 뭐 옳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또 다른 방법도 한번 찾아보고 충분히 논의해보고 충분히 할 수도 있는데 너무 좀 일방적으로 하지 않는가. 근데 근래까지는 비교적 그래서 그 근로자들이 희생이 비교적 많은 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조금 이제 기업주나 그 사용자 중에서도 좀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은 근로자도 다도 수긍을 하게 되고 우리 그 예를 들어서 가끔 보면은 그 수익에 대해서 굉장히 투명하게 하고 여기서 많이 수익을 얻은 만큼 또 종업원에게 더 돌려주고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이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윤 추구가 목적이지만 이윤만이 전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게 모든 게 못할 일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문제를 하다 보니까 얘기할 게 좀 많아진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니까 결국에는 고용주나 거기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알바이거든요. 알바하면서 여러 가지 인건 문제니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되고 또 결국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업주들이 그게 얼마가 되든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경제 체계를 만들어내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 것 같고요. 근데 한편은 지금 그 알바나 자영업자들 같이 없겠지만 지금 또 중요한 테마는 또
정규직화 되지 못한 비정규직화를 정규화 과정을 돕는다서 처음에 가서 인천공항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는데 요즘 또 학교 부분에서 또 비정규직 또 학교 종사자들을 정규직화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 나는 여태까지 선생님들과 공부해서 임용고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 걸 하는데 내일 내가 앞으로 이 사람들이 그런 몇 년 동안 또 안 뽑으면 난 또 뭐가 되겠 뭐 이런 얘기까지 다 복잡하게 알키고 있어요. 이런 이제 그거 제가 어떠세요? 말씀 보세요. 이 경제라는 것은 이게 간단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참 아프고 그래서 생각해요. 이 아까 최저임금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는 건데 결국은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고 또 뭐 일자를 잃게 만들고 또 생활을 더 어렵게 해버린 결과를 초래한다 이거죠. 그래서 경제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또 이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저도 이제 그가 공공기관에서 인사 담당 임원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많이 접해봤는데 비정규직을 정규화 시키는 건 좋죠. 당연히 뭐 해주고 싶죠. 그러나 예를 들어서 한정된 재원이 있고 월급 급여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시키면 아무래도 급여가 정규직이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신규로 뽑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재원은 한정돼 있는데 또 모든 공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는 다 티오가 또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티오가 새로 100명이 생겼다 그러면 100명을 내보내든지 또 뽑아야 될 거 안 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제 문제는 이게 간단하지 않고 아까 말씀했습니다만은 당연히 그 교사들은 중등학교 교사들은 임용고시를 쳐서 시험을 치러서 교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기간제 교사들을 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버린다. 그분들한테는 좋겠죠. 그러나 지금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 절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이 이 공정성이 일단 나는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공정성은 지키고 또 그 비정규직 정규직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기관이라든지 그 회사의 상황들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이루어져야지 무조건 정규직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상황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게 제일 우리가 겉으로 와닿는 게 뭐냐면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노동은 같은데 임금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런 거는 불합리하다는 그런 생각.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모든 것이 일괄적으로 정규직 다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융통적으로 법장에 따라서 잠깐 파트별로 필요할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모두 다 정규직으로 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 지혜롭게 잘 하면 그럼 우리 예 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실제로 지금 진행되는 방향이 그겁니다. 지금 네. 혼단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문제는 동일 노동의 동일 임금이 네. 적용돼야죠. 노동의 가치가 동일한데. 근데 지금 이 비정규직 문제는 편법적으로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계속 고용하면서 똑같이 예, 약간 이랬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법을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2년 동안 저거 하면 정규직 전환시켜라 그러니까 전환 안 시키고 또 잘라버리고 또 이 불합리한 속에서 그 비정규직은 고용 불안과 수없는 갑질을 당하면서도 아무 소리 못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박탈감이 또 예. 또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해소하자는 게 기본 취지입니다. 근데 기본 취지에서 아까 우리 안 소장님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예를 들면 교사나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까? 그거는 지금 지침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교육청에서 그 방안을 논의해라 이렇게 돼 있고 두 번째는 정규직화하는 방안도 그냥 똑같이 저거 한다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로도 기존에 했던 방식이 기존 계약직 계속 반복하면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잖아요. 무기계약직은 일반 정규직하고 조건이 틀리거든요. 더군다나 필요하면 직군을 따로 형성하는 것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걸 내부에서 논의하자라고 열어놓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그 업종의 차이나 상황에 맞게 논의할 수 있는 문은 전혀 열려 있다. 네. 근데 이제 요게 그렇게 하면 좀 심도 있게 좀 더 나가봅시다.
지금 우리 20대, 30대 뭐 청년 태반이 백수, 뭐 이렇게 사오죠. 45세가 정리해고 대상이라는 거죠. 우리 어르신 또 어떨 때는 우리 삼시 집에 새끼를 먹으면 뭐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 측에서는 그만큼 이게 잘 일자리 문제와 관련된 문제 아니겠습니까? 또 일찍 정리하셨는데 이렇게 일자리 심각한데 정규직, 비정규직 뭐 이렇게 복잡한 일자리 창출도 일자리도 따로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 정 여사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일거리 창출을 하기 위해서 물론 많은 젊은이들이 노력하고 있는 건 알 수 있습니다. 저희들 주부들 입장에서는 335 모여서 정부에서 어느 부분은 지원을 해주고 어느 부분은 이렇게 저기 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모여서 하는 얘기가 그 지원을 해주면 나중에 세금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것도 역시 불합리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마무리를 짓고 있을 때가 많은데 저희들은 이제 가장 예민한 것이 그 일자리를 찾고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는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눈높이를 좀 낮춰서 내 수준에 맞춰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제를 하고 대졸이라도 고졸이라도 내가 임금을 좀 낮춰서 받고 내가 일할 수 있는 만큼의 대가를 원하고 또 사업주들도 저 사람은 열심히 했으니까 그 대가는 줘야 돼 하는 그런 평을 받았을 때 그 많은 대가를 상환했을 때 서로 눈높이가 맞아서 사업주하고 고용주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적인 우리 일반 시민들의 소망은 사실은 좋은 일자리가 많이 나와서 이러면 좋은데 지금 일자리를 만드는데 또 한계가 있고 근데 고용률은 약하고 좀 딜레마에 빠져 있어요. 근데 문재인 정부 대선 과정에서 보면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80만 개 늘려서 이렇게 해결하겠다. 이거 아직도 논쟁 중인데 이거 좀 논쟁이 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안기영 소장이 한번 이거 좀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네. 이 공공 부분에 80을 맞는 게 일자리를 만들겠다. 저는 이제 기본 접근부터는 저는 잘못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기업들이 만든다. 어떻게든지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만들려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공공부문에 81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이 공공부문에서 만드는 건 참 쉽죠. 왜냐하면 뭐 국민들 세금 걷어가지고 월급 줘버리면 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죠. 그러나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일자리를 늘리는 건 참 어려운 이야기죠. 규제를 완화하고 또 기업들이 그 사업을 할 수, 창의력, 기업가 정신 이런 거 북돋아가지고 일자리를 만드는 건 정말 어려운 거죠. 그렇다고 해서 어렵다고 해서 그걸 피하고 쉬운 길로 해서 공공부문에 공무원 늘려버리겠다. 또 공공부문 뭐 80만 개 만들었다. 저는 세계 여러 나라들 봤습니다만 이렇게 공공부문 일자리 늘려가지고 한 나라들은 다 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리스가 그랬죠. 그리스가 거기는 4사람당 1명이 공무원이었어요. 또 공기업 가장 더 많겠죠. 그 사람들 또 공무원은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해고가 안 됩니다. 30년 동안 월급을 줘야 되고 또 연금을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경기 상황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지만 공공 부분은 누구도 대통령도 그만두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져야 됩니까? 국민들이 져야 되고 누가 집니까? 청년들이 져야 돼요. 미래 세대들이 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81만 개 공공부문 일자리 이것은 국민 투표라든지 뭐 해서라도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건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해도 해서는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공공부문이다. 근데 이제 반대로 보면 우선은 이게 어느 게 먼저 시작하는 분야에서 인간 부분을 우리가 어쩔 수 거기대로 경제적 생태계를 구성해주고 한편에서는 공공 부분에서 이거를 같이 선도적 역할을 하자는 그런 개념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의 입장이 조금 또
다른 측면이 좀 있더라고요. 예, 예. 우리 신종철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시장에 맡기자. 시장에 맡기자 했더니 시장이 안 하더라.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전통적인 거죠. 시장에 맡기면 문제 항상 여태까지 시장이 안 안 하고 또 정부에 맡기면 또 그렇게 마구잡이로 그냥 해놓는다. 이런 전통적인 논리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그동안 수익을 엄청나게 창출을 해왔습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흑자를 하는 건 대기업 수익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대기업이 그 돈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투자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다 자기 돈만 쌓아놓고 있으니까 이게 답답한 구조가 된 거죠. 우리나라에 수익 나는 건 대기업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는데 투자는 안 하고 이거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서 우리 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처음에 공무원 늘린다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무슨 소리냐. 철밥통을 늘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자세히 들어봤죠. 그러보니까 공무원 중에서 꼭 필요한 부분, 경찰관, 그 다음에 소방관들, 지금 소방관들 경무로 시달리는 건 뭐 잘 알지 않습니까? 그 회사원 스트레스도 있고 아주 심각하거든요. 병원비도 예. 정부에서 안 되고 있죠. 네, 그래서 경찰관, 근로감독관, 집배원 뭐 이런 부분들을 첫 번째 늘리자는 거고 중앙은 두 번째는 사회복지 공무원을 늘리자. 그 다음에 교사 뭐 이런 인력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인력을 늘리고 거기에 연관된 민간 인력도 그걸 전달 체계에 관계된 분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온 저는 이 헌안은 이런 정도는 필수의 인력으로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안기영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 공무원을 그럴수록 느린다든가 뭐 이런다면 저도 당연히 반대고요. 박사님, 예. 그 소방 공무원, 경찰 공무원 또 뭐라겠죠? 소방 공무원이 1,500명 늘리는 아니 그러니까 거예요. 예. 그런 공무원은 공무원 아닙니까? 공무원이죠. 그 사람들은 그 수요가 지금 월급을 나라에서 안 아니 줬습니다. 좀 주는 거죠. 근데 필요 인력을 지금 우선 채용하자는 거잖아요. 아니, 지금 소방 지금 경찰 문제는 인력이 뭐냐? 필요하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 공무원을 늘릴 때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30년간 월급을 줘야 되고 또 연금을 줘야 되고 또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그 맞습니다. 절제되는데 맞는데 예. 그게 이제 30년 동안 준다 하지만 그 사람이 그 몫을 한다면은 그 몫을 한다면은 그 근데 몫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이걸 이런 차원 접근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당연하죠. 늘리는 걸 신중해야 된다는 것이고 공무원을 늘릴 때는 이런 일자리 늘리겠다는 차원에 접근하면 안 되죠. 그 공무원, 예를 들어 경찰 공무원이다 그러면 공무원 지금까지 확대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공무원 뭐 1인당 국민 수 이라든지 그 다음에 직무 분석을 해서 그래서 꼭 필요한 인력만 늘려야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일자리 늘리겠다 이런 차원에서 세상에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건 이렇게 늘려가지고 나라가 부도난 나라가 그리스라니까요. 근데 이제 그 시대는 자꾸 변하고 또 구조가 바뀌어가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사무소에서 지금 100명이 50명이 근무하고 있으면 그냥 동사무소 직원은 추가를 뽑는 게 아니고 거기도 새로운 일자리 거기서 서비스 부분을 개발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사회복지사라든가 그다음에 집배원 이런 분들은 너무 경매에 시달린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늘려줘서 그분도 다 국민들이니까 그분들도 어느 정도 좀 근로를 여유 있게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산업 구조가 바뀌듯이 시대의 흐름이 바뀌니 거기에 맞는 인력을 더 연구하고 개발하면은 어느 정도는 그런 거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기업에 맡겨야 된다는데 지금 뭐 기업에 맡겨놓은 상태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기업의 구조도 모든 것에서는 자동화되고 현대화되다 보니까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좀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시대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개발하면은 좋은 자리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그냥 한쪽으로 무조건 안 된다 한 것보다는 잘 연구하다 보면은 일자리를 우선 시급하니까 일본이나 이런 데 저기 보면은 우리는 웬만하면 무조건 4년제 대학 나와가지고 전부 고급 인력만 생산해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가서 막노동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일본을 보면 고등학교 우리보다 훨씬 더 소득이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은 가서 현장에 가서 목수 제작하는 거 가지고 정말 현장처럼
그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바로 사회에 나가기 때문에 지금 일본은 뭐 일자리가 넘쳐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우리가 실제로 일자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외국에 얼마나 많은 근로자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그 임금도 만만치가 않아요. 얼마 전에 중국 기업부 현장에서 일하는데 얼마냐고 그랬더니 하루 일당이 18만 원이랍니다. 현장에 다 먹여주고. 그럼 한 달 계산하면 상당한 금액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고 깨끗하고 신사 뭐 텔레비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조금씩 그런 것 좀 우리 사회가 우리 교육제도부터가 그 좀 그런 쪽으로 좀 바꿔 나가지 않으면 이런 우리 직장 문제는 영원히 숙제로 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자리 창출에 이제 정답은 없겠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이 축은 있어야 돼요. 아까 우리 안기영 소장님, 뭐 우리 신종철 박사님, 우리 현당 다 우리 정인지 선생님 다 얘기하셨지만 원칙은 하나 좀 정해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논쟁의 핵심 축이 변질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정규직을 정규화하는데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누구를 위한 건가요? 누구를 위한 일자리 창출이고 뭘 위한 일자리 창출에 그게 빠져있는 듯한 느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을 늘리고자 하는데 왜 늘려야 되는 정당성은 없고, 그다음 민간은 해야 되는데 민간은 왜 못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이 약한지 대한 고민이 빠져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가 이런 부분에 조금 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문재인 정부라도 만능은 아닐 거라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여태까지 구조적이라든가 이런 거를 단숨에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차근차근 해결하다 보면서 문제점 생기면 또 해결해 나가고, 이 자관 국민의 중지를 모아가지고 훌륭하신 분들 얘기도 잘 듣고 아니, 신영철 박사님 말씀대로 대기업들이 이 유보금 쌓여 있는데 투자를 안 해서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그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죠. 투자하게 그건 밀어내요. 당연히 그건 저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일자리가 급하고 아무 어려워도 가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이거죠. 이렇게 쉬운 길을 가면 안 된다 이거죠. 이것은 이걸 누가 부담을 해야 됩니까? 늘린 이 81만 이 327조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추계한 게 이 사람들 급여만 그 연금 빼고도 327조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우리 미래 세대들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다 부담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그 근로를 이제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청년들이 미래 세대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동의 없이 저는 이게 아무리 급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공무원을 이렇게 늘리고 해서 일자리 만드는 것은 저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공무원들이 굉장히 하는 일이 더 생산적이어서 국가 생활을 윤택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사회 발전에 기여한다면은 그것도 무심하는 할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숫자가 많아가지고 훨씬 더 부가가치 높은 일을 더 많이 해내고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그러면은 공무원이 많은 그런 공무원도 어차피 국민이니까 그게 우리 사회 발전에 도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된다. 선생님 말씀대로 네. 그 우리 공무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뭐 투자를 한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해서 수익이 발생해가지고 하나를 투자해서 생긴다는 이 투자 개념이 아니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 사회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업무를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서비스 업무를 하는데 대민 서비스를 하는데 국민들이 더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뒷받침을 잘 한다든가 아니면 정책 수행을 잘해서 또 그분들이 청렴하게 예산 집행을 잘해가지고 아껴가지고 그게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다면은 무조건 줄이자 이거는 옛날 꼭 틀에 박혀가지고 이래서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연구하고 그런 부분도 생각하다 보면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하고 해서 하면은 그래 발전이 있지. 그냥 그대로만 가만히 있으면 정체되잖아요 우리가. 저기 안기영 소장님 정원 이해를 하는데 우리가 이 문제는 거꾸로 이제 이런 시각에서 출발되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유수한 대학을 나와도요 졸업을 안 해요. 제가 오늘 우리 집 앞에 연세대학교가 있는데 네. 졸업식 날 플래카드 써줬어요.
졸업하면 뭐하냐? 갈 곳이 없는데 이렇게 써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아주 뭐 서울의 유수한 대학을 졸업을 해야 되는데 졸업을 안 합니다. 예. 졸업 유예 제도가 있어가지고 돈 내고서 돈 내고. 졸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직장이 불투명하니까 그 우리 사회 그 지금 실업 청년들의 직장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거죠. 이 물꼬를 어떻게 터볼까라는 저는 고민에서부터 출발되어진다고 생각하고 그 점에서 이제 안 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을 무작위로 늘린다는 것 자체 그런 패러다임으로 동의를 하지 않죠. 그 점은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현재 없네요. 현재 예. 선택되어지는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인력으로 잡혀져 있는 부분에 대한 선택이고 복지 분야의 전달 체계 이런 부분들로 잡혀져 있으니까 저는 그래서 이 1차 잡힌 네. 7만 명의 그 안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네. 거고요. 만약에 나머지 내용이 지금 안 소장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냥 공무원을 막 늘려가지고 하는 거라고 아니, 하면 당연히 반대가 이렇게 그 12,000명, 뭐 공공부 81만 명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되죠. 아까 그 현장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꼭 필요한 그 인력, 여러 가지 직무 분석이라든지 또 그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걸 봐서 꼭 필요한 공무원을 늘리는 걸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일자리 늘려야 되겠다 해서 공무원들 이렇게 뭐 늘려버린다. 뭐 12,000명, 뭐 80만 명 이렇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이것을 결국은 우리 국민들 특히 이 젊은 세대들이 나중에 다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합의도 없이 이렇게 공무원을 늘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좀 동감하고요. 네. 한 번 더 하면 마지막. 예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정권이 새로 들으면 우리 잘 아시다시피 대기업 총수들 다 모셔가지고 식사하고 그럼 대기업 총수들이 선물을 줬습니다. 일자리 우리 1,000명 고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 정부 정국이 아마 그 압력이 아니더라도 이게 원활하게 좀 이 경제를 같이 살리자라고 총수 모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언제 지금 아니 지난번에 그 맥주 마시면서 아니 대기업 총수한테는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하셨겠죠. 했겠습니까? 예. 남기도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 아니니까. 청년들 일자리 공무원 없으니까. 말씀하셨는데 네. 여담들은 여담입니다. 저기. 옛날에 공무원은 지금 현재는 잘 모르겠지만 출근 도장 찍고 담배나 피고 신문이나 뒤적거리다가 현장에 나갔다가 퇴근할게 이런 식으로 하는 공무원이 부지기수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현재 옛날에 아니고 예전에 그런 게 봤을 때 깜짝 그런 놀랐어요. 인맥 이런 게 룰이 이렇게 내려와서 지금도 없지 않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을 하고 예, 있어요. 저희가 이제 토론 시간이 조금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일자리라는 게 참 그렇긴 해요. 결국은 정부가 어디까지 역할을 해야 되는가. 오히려 일반 밖에서 움직이는 부분에 추동 세력을 믿고 정부는 작은 정부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는 한때 논리가 있어요. 요즘은 또 오히려 거꾸로 정부가 어려운 사람 복지 부분에 확대를 하면서 조금 더 크게 내가 역할을 많이 해야 될 텐데 지금 어떨 때 보면 작은 정부의 역할을 얘기하고 있고 적폐청산도 작은 정부로 또 어떨 때 보면 일자리는 큰 정부로 가는데 어느 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아까 우리 여러분들 얘기하신 대로 좀 그렇게 진지한 고민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지금까지 일자리 문제 갖고 여태까지 많이 얘기가 됐는데 결국은 이 일자리도 삶을 어떻게 사는가에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최근 들어서 우리 문재인 정부 또 부동산 문제가 한참 정부가 그러니까 막 주식도 오르고 부동산도 오르고 난리가 났었어요. 근데 이게 일자리까지 가면 참 좋은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좀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한 가지 더 다뤄보고 싶은 거는 8월 2일 날 내놓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갖고 좀 얘기를 많이 좀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 막 논란도 많고 뭐 어떨 때는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부동산 정책까지 같이 엮어서 막 여러 가지 논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인주 선생님 이 부동산이 요즘에 이제 많이들 정지가 좀 막 오르던 것들이 조금 스톱되고 이제 정지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이 느끼기는 어떠세요? 엊그저께 우연치 않게 TV 화면에서
서울 지역에 예. 아파트 전세값이 정착이 돼 있다. 작년 내년에 비해서 전세값이 하락이 돼 있다는 그런 뉴스를 봤을 때 참 반갑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악순환이니까. 서울의 전세값이 저렇게 하락이 되면 어느 정도 부동산이 안정세에 접어드는 거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면서 저희 이제 가까운 주변에도 보면은 신축 이렇게 아파트가 네. 되잖아요. 그러면 뭐 청약저축 가입한 사람, 가입 안 한 사람 대상으로 이제 분양을 받고 뭐 받으려고 노력도 하고 이러는데 그게 옛날에 부동산이 붐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경향까지는 안 보여도 그전에는 뭐 부동산이 하나 아파트가 설립이 되면 그 자리에서 텐트 치고 막 떴다 방식으로 막 네. 내가 하나라도 더 맡아놨다가 나중에 피라고 하나요? 피를 받고 팔고 뭐 일명 부동산 투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저런 걸 봤을 때 요즘에는 그래도 부동산이 안정세에 접어들어서 예전에 비해서는 부동산이 조금 안정세가 있고 또 아파트가 새로운 아파트가 건립이 계속 되다 보니까 재건축 아파트, 새로운 신도시 아파트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여자들 입장, 주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내가 먹고 입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 공간에서 부동산, 그 공간에서 먹기도 하고 생활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시 생각하는 게 여자들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경제를 떠나서 일단 부동산이 안정이 돼야 모든 사회적으로나 국민들이 안정을 되찾지 않나 싶은 생각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 생각하고 우리 신 박사님, 제가 보기에는 난 좀 다른 측면을 좀 보는데 지금 이 부동산 대책하고 가계 부채 대책을 같이 넣으면서 이제 소득 수준에 따라서 그 부채를 좀 그러니까 우리가 대출 저걸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집에서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좋은데 하나 뭐 저기 소유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를 소유하기 위해 지금 노력해왔던 나머지 서민들은 부채까지 같이 맡기면서 실질적으로는 그분들 집 사는 건 이제 불가능한 얘기처럼 막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같이 생각을 한다 보면 조금 더 실수요자한테는 조금 더 도움이 되는 부동산 대책. 그 다음에 투기 세력들한테는 조금 어렵게 만드는 거야. 근데 두 가지가 섞여서 더 어려움도 생기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생각이 좀 다른 생각이 있으세요? 그렇죠. 지금 어떤 젊은이가 평생 벌어야 집 하나 사겠습니까? 서울에? 절대로 못 사죠. 자기 얼굴은 못 사는 구조고. 이건 부동산이 지나치게 버블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품이 있고 올라간다는 거고. 정상적인 사회라고 하면 한 직장인이 열심히 일하고 좀 장기 융자를 내서 집 사고 애가 편하고 이런 성실하게 일해서 줘야죠. 그러면 거품을 걷어내야 되거든요. 거품을 걷어내면 무슨 얘기냐면 그게 집값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항을 하는 거죠. 왜냐면 자기 집값이 떨어지거든요. 자기 5억짜리가 3억짜리 2억 손해봤는데 이런 개념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자기를 중심으로 보면 손해를 보지만 우리 안소령 갖고 얘기했지만 다음 세대나 우리 미래 세대를 보면 부동산 계약은 철저히 잡아야 되는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니까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체가 2천만 채예요. 공급은 이미 초과를 했어요. 네. 100% 넘었어요. 공급 안 해도 되는 정도인데 이거를 1주택 소유자가 800만 명이고 2주택 소유자는 200만 명이고 3주택 소유자가 80만 명인데 이 80만 명이 700만 가구를 갖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80만 명이 700만 가구를 갖고서 돌리고 있으니 이거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10채씩 갖고 있네요, 보통. 그렇죠. 체제를 바꿔내야죠. 이게 그렇죠. 파리 부동산 정책의 출발이고 김현미 장관이 강하게 저거 한 거 얘기고 또 문재인 대통령이 투기 세력들이 계속 이걸 누르면 풍선처럼 여기 가서 하고 저기 가서 한다고 하니까 내 주머니에 갖고 있는 정책들이 많다 이런 얘기까지 한 거 아닙니까? 네? 잠깐 하고 이 정책이 조금 치고 나면 없어지겠지, 그만두겠지 이렇게 얘기를 봐왔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5년 동안 지속한다 이렇게 되면서 주춤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서민들은요 아파트는 꿈도 못 꿉니다. 지금 젊은이들 다 어디로 가요? 서울에서 있으면 경인선 타고 밀려가는 거거든요. 영등포 가고 영등포 가가지고 못 살면 구로 가고
그만 못 가면 저쪽 저 북전 가고 부평 가고 이렇게 인천까지 밀려가는 거예요. 그건 제가 잘 압니다. 저는 이사를 24번 했습니다. 이 전철로 쭉 밀리셨나요? 해마다 이게 올라가신 게 아니고요. 정말로 네. 해마다 이 올려다가 그러니까 네. 집도 오르고 또 그렇죠. 오르고 이게 그래서 주거 기능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재상 증식으로 수단으로 사용돼서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사회 정의하고도 연관되고 사회 안전 문제하고도 연관되는 문제라서 주택 문제 가격하고 부동산은 반드시 안정시키는 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폭락해서도 안 되겠지만 예, 예. 안정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대책들이 잘 효과를 얻어가지고 경제가 근본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요새 뭐 3포세대, 5포세대 그러잖아요. 집사는 고기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도 내가 사는 집을 가지고 있다는 것처럼 또 행복한 게 없거든요. 그럼 행복감을 주는 게 안정감을 주고요. 그래서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보면 이걸 잘 유지해가지고 절대적인 안정을 취해 나갔으면 좋겠고요. 예를 들어 집값을 잡은 것까지 맞는 것 같아요. 현재 수준에 잡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예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됐을 때 노무현 정부의 현수 와 올릴 거라고 막 불안해서 빨리 사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안정화되고 있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로 조금 아쉬운 점이나 미비한 점들이 나오고 있죠. 우리 안기호 선생님 어떠세요? 뭐 제가 어렴풋하게 뭐 기억하는 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제일 그 국민들로부터 그 비난을 받았던 게 그 바다 이야기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그 집값 뭐 폭등하는 거. 아까 우리 연단 선생님이 안정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쪽에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 부동산 가격이 안정적으로 약간 상승하는 게 좋다. 그렇죠. 왜냐하면 또 이게 폭락해버리면 거기 우리 어쨌거나 뭐 자가 보율이 60%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재산 가치가 떨어져버리면 그것도 큰 사회적인 그 혼란이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화되고 그런데 폭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또 발생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뭐 다주택자들 이런 문제들 이런 것들을 좀 연착륙시키도록 하는 것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뭐 이번에 조치 보니까 뭐 투기 과열지구로 어디를 묶고 이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억제 투기 과열지 억제해서 거래 뭐 어렵게 만들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렇게 억지로 틀어막는 것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수요 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맞춰야 되는 억지로 이렇게 묶는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당장도 중요하지만 3, 4년 후에 수요 공급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봐야 되고 그것도 그래도 그렇지만 그래도 네. 근본적으로는 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법이. 그것도 그래서, 그거지만요. 예. 집이 있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그 금액에 팔아서 다시 이주를 할 때는 그 금액을 지불해야 또 사니까 그렇죠. 문제는 집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큰 거예요. 특히 우리 네. 청년들 네. 아까 한참 일자리 때문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청년들 진짜 뭐 대책이 네, 없거든요. 대책이 예, 지금 어떨 때 보면은 고시원에서 버티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면 결혼을 하면 뭔가 자리를 잡혀야 돼. 그래야 내 3%도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취직 포기, 결혼 포기, 임신 포기 뭐 막 이래 버리는데 그래서 출산 대책도 안 되고 불용 안 되고 저출산 대책도 안 되는데 그런 부분의 대책 뭐 하다못해 우리가 신혼 부분을 지금까지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를 조금 강화하면서 조금 넓혀야 되는 부분은 좀 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냥 부동산 하니까 부동산 저거 올라가는 건 잡아야지. 근데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도 잡지만 부동산을 못 갖는 현실에 대한 이제 막 시작하는 우리 젊은 세대들에 대한 부분은 또 같이 내주면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러니까 집을 제가 아는 사람 중에서도 다 10채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예. 이렇게 많이 가질수록 이렇게 불이익을 주는 누진세라든지 이렇게 해서 정말
집 없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지. 돈 있다고 계속 또 사고 해서 길게 봤을 때 그게 이익이더라. 그렇죠. 이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거든요. 그게 제도를 통해서. 부동산 불패신하죠. 예, 그러니까 절대 떨어질 리 없어요. 그런 거는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정권이 바뀌어도 정말 부동산을 이렇게 확 띄워가지고 경제를 살리겠다 이런 단 것이 좀 앞만 내다보지 말고 길게 좀 보고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 나갈 때 전반적으로 경제가 건강해지고 또 주거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젊은이들에게도 희망을 주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네. 막 시작하는 신혼부부라든지 청년들이 새롭게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때 시작 자금으로 주택 자금을 뭐 저렴한 이자로 뭐 저기 대출을 해주신다든가 아니면 임대주택, 보금자리주택 같은 거를 지금까지도 뭐 잘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 많은 수요를 생각하셔서 그쪽으로 많이 공급이 정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주거 형태를 내 집이거니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생활 공간이 생겼으면 하는 좋은 생각이면 바람이 거기다가 애를 한 2개 낳을 네, 마무리까지 같이 때까지는 전해주세요. 애 둘 낳을 때까지는 그냥 무료로 주겠다 이러면은 인구 정책까지 얘기하기 때문에 이 청년 문제에서 요즘은 요즘은 여기 더 지금 들어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1인 가구가 늘고 결혼 평균 연령이 31세에 넘어가거든요. 예. 그럼 그 시대의 청년들 주거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렇죠. 보시오는 잘 집을 나와서 예.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하는데 결혼 전까지 혼자 사는 친구들도 무지하게 많고 아니면 캥거루처럼 부모님한테 갔든지. 네? 부모님의 바꾸면 이제 모습. 캥거루죠. 근데 그래서 지금 정부 정책 중에서 5만 원의 쉐어하우스를 만든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그 공동주택에 대한 개념들이 그 외국에서 실험이 되고, 그러니까 거주 공간은 작게,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취사나 뭐 할래나 이런 공간은 넓게. 테레비를 보거나 이런 거는 같이. 그렇지. 네, 이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드는 비용이 줄어들고 네. 이렇게 해서 청년 대책으로 지금 5만 호 정도의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뭐 긍정적이고 노인들도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주택에서 공동거주를 해요. 그렇죠, 그렇죠. 네. 예, 공동 같이 살고. 예, 그래서 혼자 고독하고 외로움을 극복해하는 방식으로 복지에서 고민을 네, 하는데 그런 부분 네. 좀 더 강화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안기영 선생님 마무리 좀 우리 그 전 정권, 그 이전 정권에서도 뭐 신혼부부 뭐 아파트 뭐 이렇게 이런 정책들이 많이 있었는데 특히 요즘 이제 주변에 이야기 들어보면 또 그 결혼을 꺼려하는 이유가 이 주거 문제더라고요. 문제가 그래서 근데 저로서는 이제 신혼부부 때 뭐 내 집을 갖는다 이건 좀 아무래도 좀 이해 좀 어렵고 적어도 몇 년 지나서 예를 들어서 예측 가능하게. 예측 가능하게 초등학교 우리 애가 뭐 학교 갈 그런 나이 때라든지 이런 때는 자기 그 주택 가질 수 있도록 좀 뭐 신혼 때는 참 저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만 이 전세 자금만 부모님이 대주면 참 집 마련하기 좀 수월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월세로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월세로 시작해서 전세로 또 자기 주택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데 주변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전세를 얻어주는 경우는 자기 집 마련하기 네, 훨씬 쉽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무슨 아파트를 뭐 준다든 이런 세대가 보다는 바뀌었으니까. 신혼부부는 신혼부부에 맞게끔 네. 아담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줄 수가 있으면 좋죠. 네, 그렇죠. 근데 뭐 몇 년이 지나면 네. 어떻게 해서 예측이 가능해서 네. 그렇게 예측이 가능하면 집 때문에 결혼을 못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지 않을까. 그렇죠. 불안할 수 이런 없어요. 해결은 되죠. 네. 단계적으로 이런 예. 주택 정책들이 마련됐으면 좋겠다.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불과 1년 전에 우리 정부에서는 경기 부양책을 유일하게 돈 더 줄 테니 집 사라고 그러는데 네. 지금은 또 집값 너무 올라가니까 늘 그걸 잡는 과정 중인데 정책이 자꾸 바뀌면서 결국은 국민이 어렵게 손해는 되죠. 국민만 얻게 되는 네. 상황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특히 그래서 서민이. 네. 특히 이제 새로운 정부가 지금 인기도 좋고 박정 지지율도 높은데 이럴 때야말로 조금 더 자기의 힘을 제대로 된 정책으로 내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생생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당 선생님 네. 뭐 좋은 노래를 한번 선사해 주신다고요. 아, 이 노래가 빨리 크게 히트해가지고 건물 하나 샀습니다. 제목이 네, 농담이고요. 네. 껄껄껄입니다. 우리 아. 국민이 정말 모두가 껄껄껄 웃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선당 선생님 말처럼 껄껄껄하고 한번 웃으면서 끝내볼까요? 껄껄껄.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수고했습니다.